네, 안녕하세요. 저는 DSB 연구실 박사과정 서승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리뷰를 드릴 논문의 제목은 디펜스 겐이고요. 소제목은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선 발표는 두 파트로 나뉘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디펜스 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방법론들을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사전 지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겐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겐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개인적인 해석을 좀 담았고요. 두 번째로는 Adversarial Example과 Adversarial Attack Defense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저희에게 매우 익숙한 겐인데요. 2014년에 나왔고 유립스 2014 발표에서 이해하는 이 Generative Adversarial Net이라는 어떤 방법론을 위조 화폐범과 경찰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범죄자가 위조 화폐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는 경찰관이 판별을 하고, 경찰관의 역할은 리얼머니와 페이크머니를 또 얼마나 잘 구분하는, 여기서 페이크머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리얼머니와 닮아질 것을 이제 기대를 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겐이 없을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뭐 이제 저희가 딥러닝에서 겐의 역할이 무엇인지라고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텐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딥러닝에서 리그레션을 매우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어쨌거나 이런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이 좀 러프하게 말하면 단순한 태스크 외에는 수행을 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물론 VA와 같은 어떤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있지만 현재 VA보다 겐이 훨씬 많이 범용적으로 사용을 되는 것을 본다면 성능상 좀 클래시피케이션에 치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는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나 이미지 인필링으로 불리는 이미지 컴플리션, 컬러라이제이션,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을 테고, 이로 인해서 산업으로의 적용이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흔히 겐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노이즈 G를 받아서 제너레이터는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고, 생성된 이미지와 리얼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받아서 이것이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판별을 하는,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구조가 저희가 매우 어디서 많이 봤던, 저희에게 매우 익숙한 구조이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저의 개인적으로는 저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오토인코더의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와 좀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매핑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토인코더의 인코더의 부분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디, 겐의 디스크리미네이터 구조와 매우 유사하고요. 물론 하는 역할은 약간 다른 점이 있지만, 다른 점을 본다면 오토인코더의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겐의 제너레이터와 매우 구조적으로도 유사하고 하는 행동도, 그러니까 맡은 역할도 매우 유사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되는 거는, 오토인코더는 디코더가 이제 어떤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원복이라고 하는데, 요 인코더가 잘 만들어준 레이턴트 벡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요 가운데 있는 이 부분에 이 레이턴트 벡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습이 됨에 따라서 인코더가 예쁘게 떨어뜨려 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곳에 있는 제너레이터는 어떤 모델의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이 제너레이터의 인풋은 누군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잘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랜덤 벡터를 만들어서 노이즈를 끊임없이 샘플링해서 집어넣어주는 형식이 취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레이턴트 코드 제너레이터를 매핑 펑션이라고들 부를 수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레이턴트 코드,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랜덤한 노이즈라고 표현하는 지들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이루고 각각의 지는 다음과 같이 뭐 캣과 독을 생성을 할 수 있는 어떤 레이턴트 실질적인 레이턴트 벡터, 레이턴트 코드가 되더라 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금 학습된 요 겐을 통해서 역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추정을 하는 그 연구 분야가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걸 인버티드 겐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상당히 재미있는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들 어느 정도 친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겐 자체를 설명을 하기보다는 겐에 대해서 이제 좀 색다른 시각을 드리고자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담아봤고요. 요 다음 부분부터는 adversarial example과 adversarial training, defense attack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디펜스 겐을 알기 위해서는 이 adversarial example를 이해를 하는 게 필수적인데요. 그 전에 이제 adversarial example를 알기 위해서는 perturbation이라는 개념을 필수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흔히 보는 이 인풋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풋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고양이인 거를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이미지가 될 텐데 특정 모델이 있습니다. 타겟 클래시파이어라고 부를 텐데 CLS라고 적겠고요. 타겟 클래시파이어가 이 인풋을 받게 되면 인퍼런스를 했을 때 62%의 컨피던스, 그러니까 소프트맥스를 지난 값이 0.62를 내 뱉음과 함께 캣이라는 굉장히 정분류를 잘 하고 있죠. 이런 모델에 저희가 가운데 있는 저희가 봤을 때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 노이즈를 더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꼴 오른쪽에 있는 아웃풋을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인풋과 가운데 있는 perturbation이 더해진 거고요. 사람이 봤을 때는 인지가 불가능한데 같은 머신이 봤을 때 여기서 사용을 했던 같은 머신이 봤을 때 99%의 정확도로 바나나라고 오분류하는 이그젬플들을 이제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가운데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노이즈를 perturbation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가장 처음에 설명을 하고 있는 논문이 Explaining and Harnessing Adversarial Example이라는 논문이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앞서서 겐을 썼던 저자인 이안 굿펠로가 1저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perturbation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지를 고민을 하다가 우선 저희에게 좀 친숙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냥 트레이닝단에 어떤 CNN 모델을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CNN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인풋이 들어갔을 때 네. 요 인풋이 들어갔을 때 저희는 뭐 컴브와 풀링 레이어 그리고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덴스 레이어를 거치는 피드 포워드를 지나면 모델이 y 햇을 예측을 하게 되고요. 유저가 사용한 어떤 로스 펑션에 의한 y 햇과 y의 이 차이에 의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요 사이에 있는 모든 어떤 레이어들의 웨이트들이 업데이트가 될 텐데 되겠죠? 이건 저희가 굉장히 흔히 알고 있고 사용을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발전을 해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트리키한 방법이 나온 게 지금 저희에겐 매우 익숙하지만 파인 튜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업데이트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의 어떤 웨이트들을 프리즈를 시켜주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 박스 쳐져 있는 부분 레이어들의 웨이트를 프리즈, 픽스를 시켜준 다음에 백프로파게이션을 뭐 끝까지 전달을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여기 예제에서는 뭐 여기까지 전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을 시켜주게 되면 지금은 남아있는 요 덴스 레이어의 웨이트들만 업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넷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요렇게 이제 파인 튜닝을 시킬 수가 있고 이러한 접근을 왜 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모델 전체를 프리즈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모델 전체를 프리즈를 시키고 모델 전체를 프리즈를 시킨 다음에 똑같이 피드 포워드를 하게 되면 y 햇이 나올 텐데 이거를 똑같은 로스 펑션을 사용해서 y와 차이를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레디언트 계산할 수가 있게 되고 이거를 모델의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풋을 변형을 하는데 사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저희가. 그래서 만약에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전체가 제대로 된 데이터셋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이미 학습이 완료가 된 상황에서 전체 레이어를 프리즈를 시키고 인풋을 넣게 되면 인풋에 큰 변화가 없겠죠. 당연히 이 로스는 적을 테니까. 하지만 만약에 여기가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디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수많은 레이어들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 값만큼 인풋을 업데이트를 하게 될 테고 인풋을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사람이 봤을 때는 전혀 의미 없는 인풋이 될 테지만 이 프리즈된 모델에 넣으면 기가 막히게 저희가 레이블링한 레이블로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이그젠플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결국 학습된 클래시파이어를 프리즈한 후에 학습하는 파인 튜닝과 마찬가지로 전체 모델을 프리즈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인풋의 그레디언트를 전파를 하는 게 퍼터베이션의 기본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앞에서 제가 임의로 가정했던 것처럼 이 모델이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된 건 아니고 학습이 완료된 그래서 분류 정확도가 매우 높은 그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모델을 타겟 클래시파이어라고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요 개념과 매칭시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습이 완료된 클래시파이어를 픽스를 시킨 다음에 인풋을 집어넣고 그 그레디언트를 인풋으로 흘려보내는 요 개념이 펄터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아니라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사용을 함으로써 그래서 웨이트를 저희가 구할 때는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데 전파된 값은 x 더하기로 어센트를 시켜줍니다. 어센트를 시켜주고 요 타겟 로스 부분이 저희가 원래 지정이 되어 있던 레이블이 아니라 다른 레이블을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거는 랜덤하게 지정을 해주게 되고요.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 데이터 셋에 개와 고양이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개와 고양이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개는 레이블이 1, 0이 될 테고 고양이는 레이블이 0, 1이 될 겁니다.
요 두 가지만 있다고 했을 때 저희는 고양이 사진을 집어 넣으면서 얘를 뭐 일령이 되게끔 요런 식으로 학습을 시켜주면, 굉장히 조금씩 학습을 시켜주면 얘가 개로 조금씩 향해 가겠죠. 그 인풋이 그레디언트를 받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 레이블이 아니라 오분류할 수 있는 레이블을 향해서 요 이미지가 굉장히 조금씩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를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클래스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랜덤하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특정 레이블을 지정을 해서 요 레이블로 향하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해당 사진을 넣으면 요 모델이 내가 지정한 레이블로 오분류를 하게끔 학습을 하겠다 라고 펄터베이션을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랜덤하게 해서 그냥 요 캣만 아니면 된다, 캣만 아니고 나머지 어떠한 레이블로 오분류를 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 라는 식으로 펄터베이션을 학습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거는 상관이 없이 어쨌거나 모델이 정분류를 못하게끔 그레디언트를 인풋에 전파시켜주고, 그 전파되는 어떤 노이즈를 펄터베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과 같은 말씀이고, 요 논문 Explaining and Harnessing Adversarial Example에서 말을 하고 있는 Adversarial Attack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Adversarial Attack 방법이 FGSM 이라고 명명이 되는데, 요 이유에 대해서 실은 장표가 됩니다. 그래서 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경을 안 써주셔도 될 것 같고요. GSM이 Gradient Sign 메소드가 되는데,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타겟 클래시파이어의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고요. 사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웨이트 업데이트 하는 것과는 다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웨이트 업데이트 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레디언트의 방향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뭐 마이너스 0.3 플러스 0.1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이제 3x3의 어떤 매트릭스라고 봤을 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러한 식으로 그레디언트 값 자체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레디언트의 방향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입실론이라는 매우 작은 0.03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매우 작은 값들을 곱해줘서 이 값만큼 인풋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FGSM이란 방법론에서. 네, 그래서 지금은 요 논문 자체를 리뷰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이러한 공격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 방법이 Fast Gradient Sign 메소드라고 명명된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FGSM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은 아닌 것 같고요. 뒤에 디펜스 겐을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펄터베이션이 어떤 거고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이 어떤 거고 펄터베이션은 어떠한 식으로 생성될 수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그레디언트 베이스로 생성이 될 수 있고, 어드버서리 이그젬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핵심인데, 사람이 봤을 때는 인지가 불가능하나 머신이 봤을 때는 매우 오리지널 인풋과 매우 달라서 오분류를 매우 높은 컨피던스로 할 수밖에 없는 이그젬플이 됩니다. 여기서 이그젬플이라고 자꾸 부르는 이유는 이게 비단 이미지뿐만 아니라 뭐 오디오, 텍스트 혹은 강화학습에 혹시 DNN이 들어가면 강화학습조차도 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이그젬플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어드버서리얼 이미지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시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드버서리얼 어택과 어드버서리얼 디펜스라는 단어를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고요. Adversary Example이라는 어떤 개념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 개념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연구 분야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택이고 하나는 디펜스인데 다들 이제 추측하고 계신 것처럼 어택은 어드버서리 example을 얼마나 잘 정교하게 사람이 봤을 때는 더 인지가 불가능하고 머신이 봤을 때는 오버뷰를 더 높이는 그러한 example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어택이 되겠고요.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성된 그 어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놓은 그 example을 얼마나 다시 잘 방어를 하느냐. 그래서 어드버스 example이 들어왔을 때, 모델에 들어왔을 때 이거를 오분류를 하지 않고 얼마나 잘 정분류를 하는가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델 요 뒤쪽에 말씀드릴 논문이 디펜스겐이기 때문에 어드버서리 어택은 집중을 하지 않겠고요. 어드버서리 디펜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디펜스를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흔히 이제 시작을 하면 항상 룰 베이스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제 스무딩 베이스를 사용을 가장 먼저 진행이 됐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민 필터, 메디안 필터 혹은 뭐 가우시안 스무딩 그리고 JPG 컴프레션 요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범주가 하나 있고 겐 베이스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겐을 사용하는 방법론들 겐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작년에 ICCB와 ICLR인가요? 네, 어떤 그런 탑 컨퍼런스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을 테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Adversarial Training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Adversarial Training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시키게 되면 요 아랫부분이 없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멀 데이터가 들어가서 클래시파이어가 이 노멀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정분류하게 할 수 있냐. 그래서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저희가 보통 트레이닝 페이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어드버서리 트레이닝에서는 어드버서리 트레이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드버서리 디펜스의 한 부분이 되겠고 어드버서리 디펜스라는 거는 결국 어드버서리 어택을 잘 방어를 하자. 그래서 결국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드버서리 이그젬플들이 클래시파이어에 들어왔을 때 정분류를 잘 해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멀 데이터와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을 함께 클래시파이어에 놓고 학습을 진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있으면 클래시파이어의 웨이트들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레디언트들이 전파가 될 텐데 그 전파되는 걸 인풋에까지 이제 전파를 시켜줘서 그레디언트를 흘려줘서 퍼터베이션을 만들고 그 퍼터베이션이랑 노멀 데이터를 더해서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을 생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생성된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을 클래시파이어에 노멀 데이터 한번, 어드버서리 이그젬플 한번, 노멀 데이터 한번, 어드버서리 데이터 한번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학습을 시켜주면서 이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에 대신 고양이 그 노멀 데이터가 고양이였다면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의 레이블도 고양이로 줘서 클래시파이어가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에 로버스트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학습을 진행시켜주는 방법이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FGSM이라고 왜 기재가 되어 있냐면 사실상 어택을 하는 방법은 FGSM이 가장 기초적인 가장 시작점인 공격 방법이 되고요. 이 이후에 매우 많은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공격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떤 걸 섞어 쓰실 수도 있고 뭐 하나만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공격 방법을 뭐 CNW 같은 발전된 형태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유저가 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에서는 그냥 FGSM을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FGSM을 써서 어드버서리 example을 만들었다라는 의미로 적혀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한글로 번역을 하거나 뭐 저희가 이해를 했을 때 트레이닝이라는 단어와 러닝이라는 단어를 크게 구분 짓기가 힘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좀 그랬고 저희가 어떤 원어민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뭐 둘 다 적대적인 학습, 뭐 적대적인 그렇죠. 그 외에는 딱히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가 없는데 그래서인지 가끔씩 이 단어들을 혼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좀 확연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드버서리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의 로버스트한 클래시파이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어드버서리 디펜스의 그냥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드버서리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처럼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는 티칭을 하는 역할이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뭐 처음 논문이 나왔을 때 그 저자의 의도처럼 이제 적대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좀 적대적으로 학습이 되는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 모델 학습법을 adversarial learn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겐이 사용이 되지 않더라도 뭐 using adversarial learning, via adversarial learning 식으로 논문 제목에 이렇게 논문 제목이 구성되어 있는 거를 많이 보셨을 테고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 두 개념을 혼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갈 텐데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하는 중에 이제 공격 방식을 내부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는 유저가 공격 방식을 내부적으로 좀 사용을 해서 어드버서리 example을 생성을 하고요. 원래 인풋, 저희가 노멀 데이터라고 지금까지 불러왔던 원래 인풋도 당연히 학습을 지속적으로 하고 원래 인풋으로부터 생성된 어드버서리 example들 또한 모델에 피딩을 시켜줌으로써 어드버서리 어택의 로버스트한 모델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건데 이 로버스트라는 단어가 저희가 흔히 봤을 때는 뭐 일종의 이제 모델이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도 로버스트니스를 가진다라는 거는 어떤 인풋이 들어와도 좀 강건하게 정분류를 잘 한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드버서리 트레이닝 자체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으로 볼 수 있지 않아? 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고 이러한 식으로 해석을 하는 연구들도 실제로 조금 있고요. 그게 꼭 비전 도메인에 있는 건 아닌데 다른 도메인들에서 이런 식의 연구들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 비전에 국한을 해서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한 실험 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 모델은 레진의 18 레이어짜리 좀 얕은 레이어를 사용을 했고요. 데이터셋은 10파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밑에 ABCD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B는 랜덤 크롭을 사용한 경우 C는 랜덤 오리젠탈 프립 그러니까 좌우 대칭을 사용한 경우 D 같은 경우에는 랜덤 로테이션 그 확률은 전부 0.5고요. 랜덤 로테이션의 15는 15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좌우 15도를 랜덤하게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켜주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들을 사용을 했고요. 사용을 했을 때 뭐 랜덤 크롭 같은 경우에는 매우 높은 상향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상향폭이 큰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그 랜덤 로테이션만 사용을 하더라도 4.8% 거의 5%에 가까운 그 분류 정확도가 높아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이만큼이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실험을 하면서 한 가지 좀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점은 사실상 E와 F 같은 경우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은 아닌데 여기 BCD에 나와 있는 방법을 다 사용을 했고요. 모두 사용한 거 더하기 2 같은 경우에는 옵티마이저로 SGD 방법을 사용한 경우고 F 같은 경우에는 옵티마이저로 아담을 사용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차이가 2.5%면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분류 태스크에서는 아담보다는 SGD를 사용을 하는 게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만 여기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 외에는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사용을 하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매우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요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SGD를 사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드버설 트레이닝이 실제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BCD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히 드리면 B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드버설 트레이닝이 인풋 이미지가 있고 타겟 클래시파이어가 있을 때 인풋 이미지를 이제 피딩을 하게 되면 타겟 클래시파이어에서 그레디언트가 발생을 할 텐데 그걸 인풋까지 흘려줘서 펄터베이션을 생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배치의 첫 번째 이미지부터 그걸 만들 수도 있고 모델이 노멀 데이터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학습이 완료가 돼서 그 로스나 어큐러시가 좀 이렇게 안정화가 됐을 때부터 어드버설 이그젬플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가 모든 파라미터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컨트롤하는 건 크게 어려운 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모든 모델의 학습을 완료시킨 다음에 파인 튜닝하는 개념으로 특정 레이어에만 어드버설 이그젬플들을 학습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어드버설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from scratch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배치의 첫 번째 이미지부터 어드버설 이그젬플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킨 경우 C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로스가 수렴한 다음에 어드버설 이그젬플을 만들어 가면서 다시 학습을 했던 경우 그리고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에폭을 완료한 후에 댄스 레이어에만 50에폭 더 어드버설 이그젬플을 만들어 가면서 결국 여기에서는 댄스 레이어만 그 어드버설 이그젬플을 보고 학습이 됐겠죠, 레이어들이. 이러한 경우로 봤을 때 성능 향상이 굉장히 미미하게 있긴 하지만 뭐 C 같은 경우에는 2%로 어느 정도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비해서는 성능 향상 폭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요렇게만 봤을 때는 그러면 어드버설 이그젬플을 생성을 해서 어드버설 트레이닝을 하는 게 정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상 수치적으로 판단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기존에 있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효과보다 미미해서 이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논문들을 좀 찾아보고 여러 정의들을 봤을 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뭔지를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뭐 이런 식의 비행기 사진이 3장이 있을 때 저희는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사실상 이 트레이닝 셋으로 이 테스트 셋을 맞출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실제로 모델링을 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평적인 직선과 이런 곳에 있는 수직적인 이제 직선 피처만 추출이 되는 반면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대부분의 피처가 사선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랜덤 오리젠탈
호리젠탈 플립, 좌우 플립이 된 경우라서 비행기에선 어느 정도 유사할 수 있으나 뭐 피처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퇴색되는 이미지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예제에서 봤을 때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걸 꺼내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시켜주면 왼쪽의 트레이닝 셋으로 우상단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좌우 플립을 시켜주게 되면, 네, 좌우 대칭, 이렇게 대칭을 시켜주게 되면 왼쪽에 있는 이미지로 우하단의 이미지를 생성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봤을 때 저희가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은 굉장히 한정적일 텐데, 그 어떠한 리얼월드에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인도메인 데이터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리얼월드에 있는 데이터와 같은 리얼월드에 있을 법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종의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저희가 조금 더 매몰되어 있는, 그러니까 연구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매몰될 수밖에 없는 모델의 퍼포먼스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트레이닝 셋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셋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까지 뉘앙스를 마치 어드버서럴 이그젬플을 사용을 하는 어드버서럴 트레이닝이 성능 향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아닌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 같은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어드버서럴 트레이닝 안에서 이제 생성이 되는 어드버서럴 이그젬플을 봤을 때는, 사람이 봤을 때는 두 피처가 똑같을 겁니다. 두 개의 피처가 똑같은데 왼쪽은 정분류가 돼 있고 오른쪽은 이제 판다로 오분류를 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어드버서럴 이그젬플이라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진 않지만 굉장히 나이브하고 러프하게 표현을 하면 특정 구간, 특정 픽셀을 굉장히 잘 살펴보면 사람한텐 티가 안 나지만 모델이 봤을 때는 그 픽셀들의 조합이 CNN에 의한 어떤 필터들에 의한 조합이 마치 판다처럼 생겼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레즈넷 18을 공격을 한 그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생성을 한 요 어드버서럴 이그젬플이 예를 들어서 VGG 16을 똑같은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킨 그 모델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똑같이 판다로 똑같은 컨피던스를 가지고 오분류를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타겟 클래시파이어가 있고 그 타겟 클래시파이어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레디언트를 구해야만 하고 그 그레디언트로부터 생성된 퍼터베이션과 그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더해지게 되는 어드버서럴 이그젬플 같은 경우에는 매우 스페시픽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굉장히 어떤 좀 네로우하게 생성된 이그젬플 같은 경우에는 리얼월드에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사실 처음에 딥러닝 처음 할 때 어떤 연구들이나 그때 당시의 코드들을 예전에 살펴봤을 때는 호리젠탈 플립 뿐만 아니라 버티컬 플립도 굉장히 당연하게 많이 호리젠탈 플립과 함께 사용됐던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논문이 뭔지 모르겠는데 딥러닝이 막 붐이 일고 조금 지나서 버티컬 플립이 호리젠탈 플립에 비해서 크게 어떤 효용성이 없더라라는 논문이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그 버티컬 플립을 거의 사용하는 연구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전 어드버서리 example과 비슷하다, 그 맥락이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된 피처 같은 경우에는 리얼월드를 봤을 때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뭐 사진첩을 아무리 살펴봐도 사람이 전복돼 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뭐 자동차가 전복돼 있다거나 어떤 도로가 전복돼 있다거나 요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리얼월드에 없기 때문에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안에서 생성되는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들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으로 보기가 약간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그럼 아까 왜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을 더 만들어서 모델을 학습을 했을 때 이게 학습 성능이 올라가냐, 클래시파이어의 성능이 올라가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대답은 약간 어쨌거나 피처가 늘었기 때문에 C파템만 사용을 하다가 이건 마치 이미지넷에 어떤 데이터 개수를 맞춰서 조금 더 넣어주는 이런 느낌으로 피처가 이미지넷이 실제로 C파템의 어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으로 보긴 힘들겠지만 뭐 또한 이미지에 유사한 피처, 그러니까 요게 고양이가 특정 픽셀들이 이렇게 공격을 당했을 때 나머지 픽셀들이나 전체적인 조합을 봤을 때 굉장히 크리티컬한 조합은, 그러니까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조합은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이 당했겠지만 전체적으로 피처를 봤을 때는 모델 입장에서 조금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뭐 데이터가 늘어난 거죠. 결국에는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정도의 성능 향상은 뭐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실 내부에서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과도 그렇고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디펜스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사실상 앞부분에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다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디펜스겐에서는 실질적으로 리뷰를 할 내용이 앞부분보다 훨씬 적고요. 핵심 아이디어가 그리고 또 굉장히 간단하고 좀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디펜스겐이고요. ICLR 2018에 억셉이 됐었고 지금까지 사이테이션은 거의 400회 가까이, 뭐 360회 정도 됐었고, 주제는 어드버서리 example을 디펜스를 해보자, 근데 겐을 사용을 해서가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타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겐을 학습을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트레이닝 타임에 어떤 그 컨트리뷰션이 있는 건 아니고 인퍼런스 타임에 컨트리뷰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디펜스 캔 REC라는 모델이 있어요. 요 리컨스트럭션을 줄여서 쓴 것 같은데, 요 REC 같은 경우에는 제네레이터가 생성한 이미지를 클래시파이어가 받아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클래시파이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겐이 앞단에 있고 클래시파이어가 뒷단에 있는 엔드 투 엔드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디펜스 겐 ORIG라고 오리지널을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투페이지로 이제 잘려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겐 따로 학습을 하고 클래시파이어는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만 가지고 또 따로 학습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에 디펜스 겐에서 인퍼런스 타임에 가지고 있는 거는 잘 학습된 겐과 잘 학습된 클래시파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퍼런스 타임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G를 제너레이터에 넣는데 제너레이터가 노이즈를 받아서 생성한 이미지와 원래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는 이미지가 있겠죠. 요 두 이미지의 L2눔, MSE를 계산을 해서 요게 최소가 되도록 G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를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라 랜덤 노이즈 요 Z 벡터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래서 요 MSE가 최소가 된 G를 G 옵티멀이라고 명명을 하고 G 옵티멀을 제너레이터에 넣어서 가장 인풋과 비슷하게 생성된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럼 요 과정을 통해서 그럼 이 생성된 이미지를 클래시파이어에 넣고 클래스를 분류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게 오리지널 이미지면 뭐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여기가 어드밴스드 이그젬플이 들어왔을 때 MSE 관점에서 가장 비슷한 애를 찾으면 당연히 그 펄터베이션이 디노이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이 가장 베이스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미니마이즈 하는 과정을 왜 거쳐야 되냐면 겐 같은 경우에는 G를 받죠. 그래서 G를 받아서 어떠한 사실 이미지를 아웃풋으로 생성해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레이턴트 벡터를 인버티드 겐으로 다시 찾아내지 않는 한 사실상 유저 입장에서 알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요렇게 G를 넣는 어떤 겐을 언컨디셔널 겐이라고 하고 컨디셔널 겐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레이블 정보를 이렇게 벡터화해서 컨캣으로 넣는다거나 뭐 이미지 자체를 넣는다거나 해서 유저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게끔 하는 걸 컨디셔널 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 도메인으로 설명을 하자면 G를 넣는 컨디셔널 겐을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뽑을 수 있는 컨디셔널 겐과 같이 사용을 하고 싶은 저자의 마음을 이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초록색 박스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기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데 클래시파이어가 맞춰야 되는 이미지 X는 똑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노이즈는 G0, 첫 번째 노이즈, 요 G는 업데이트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아래첨자라고 하죠. 요 아래첨자를 붙여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G0가 들어가서 첫 번째로 MSE를 계산을 하고요. 러닝 레이트처럼 어떤 에타를 곱해주고 나서 G0랑 더해주고 나면 원래 있던 이제 웨이트 업데이트 하는 것처럼 G0랑 더해주고 나면 G1이 돼서 다시 들어가고 또다시 MSE 계산하고 러닝 레이트 곱하고 원래 있던 G1과 더해주면 G2가 되고 요 이터레이션을 돌게 됩니다. 요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G를 이제 MSE를 최소화하는 G를 찾게 되고요. 요걸 L 타임 이터레이션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논문 실험 이제 파트에서 보시면 L은 200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R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나온 요 슈퍼스크립트에서 위첨자에서 R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는데 R은 어떤 거냐 하면 이 랜덤 노이즈 자체를 랜덤 시드를 줘서 R번 다른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총 요 L번 이터레이션 하는 거를 크게 R번 이터레이션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R번을 왜 랜덤 시드를 굳이 줘서 학습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논문에 나와 있는 이유는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앞쪽 겐을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식으로 이제 G가 샘플링이 되면서 그러니까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구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서와 같이 뭐 좌하단 같은 경우에는 개를 만드는 노이즈들이 들어가 있고 레이턴트 코드들이 들어가 있고 우상단에는 고양이를 생성을 하는 레이턴트 코드들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고양이를 잘 생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샘플링을 한 게 하필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좌하단 끝쪽에서 샘플링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좀 극단적으로 가정을 한다면 200번을 이터레이션을 돌려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캣 방향으로 가지 못하거나 가더라도 이 끄트머리쯤에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거를 걱정을 했거나 실험적으로 좀 성능이 안 좋은 걸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랜덤하게 두 번째로 샘플을 하면 G0보다는 좋은 요 G1과 같이 조금 더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내가 붙여야 되는 이미지 혹은 내가 붙여야 되는 클래스와 가까운 쪽에 이제 샘플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고 여기서부터 200번을 진행을 하게 되면 뭐 충분히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 것 같아요. 실험적으로 아마 해봤을 텐데 이게 훨씬 좋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10번과 200번을 진행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L번 돌리고 나면 GL이 알게 있겠죠. 그래서 여긴 G200번 돌린 게 총 10개가 있을 텐데 그 10개 중에 다시 X와 MSE가 가장 작은 그 G를 찾습니다. 그럼 10번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요 아그민 부분은. 그렇게 돼서 가장 MSE가 작았던 G를 G스타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G스타를 다시 제네레이터에 놓고 생성을 해서 클래시파이어에 피딩을 하는 구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볼 텐데 실험 결과를 확인을 하시면 뭐 다음과 같은 이제 결과표가 논문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클래시파이어 대시 슬래시 서브스티튜트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 클래시파이어의 서브스티튜트 모델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 분야에서 이게 사용이 됐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드버설 어택에는 블랙박스 어택이 있고 화이트박스 어택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도메인마다 다르실 것 같은데 블랙박스 어떤 알고리즘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들은 그게 맞습니다.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는 그냥 내가 어떤 뭐 실험 세팅이나 모델에 대해서 안에 어떤 정보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버설 어택 같은 경우에는 타겟 클래시파이어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려면 파라미터를 알아야 되니까 파라미터를 알고 있는 경우를 화이트박스 어택이라고 말을 하고요. 블랙박스 어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블랙박스, 저희 뭐 딥러닝이 블랙박스라서 좀 해석이 안 돼서 공격을 많이 받고 뭐 여전히 성능은 좋지만 이게 해석이 안 돼서 사용을 할 수 없는 분야들이 있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와 같이 속을 알 수 없는, 그래서 여기서는 타겟 클래시파이어의 파라미터를 알 수가 없는 경우를 블랙박스 어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어택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대체되는 어떤 좀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를 알아야만 어택이 되기 때문에 그 그레디언트를 알기 위해서 좀 대체되는 클래시파이어를 공격자가 임의로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쿼리를 줄이는 게 또 블랙박스에서는 하나의 연구 분야, 연구 주제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어쨌거나 여기서는 이제 요 컬럼을 보실 때 서브스티튜트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A, 요 앞부분 B, C, D가 공격을 해야 되는 타겟 클래시파이어인데 요 타겟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정보가 공격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요걸 대체해서 B를 한번 만들어 보고 뭐 E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부분이 본 디펜스 캔에서 제안하는 방법론들이고요. 볼드체가 가장 높은 거, 그리고 언더스코어 돼 있는 게 두 번째로 높은 거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가장 오른쪽에 두 개는 어드버서럴 트레이닝인데 입실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펄터베이션을 얼마나 강하게 줄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펄터베이션에 대한 매그니튜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0.32, 0.15보다 조금 더 세게,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때 조금 더 인지 가능하게 그 어드버서리 example을 만들어내면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펜스겐 부분이 뭐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넷 같은 경우가 이제 디펜스겐에서 벤치마크로 삼은 선행 연구가 될 텐데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큰 격차로 이기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화이트박스 어택에 대한 성능인데 여기서 보시면 클래시파이어에 슬래시가 없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타겟 클래시파이어를 속여야 되는데 그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파라미터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를 당연히 구할 수 있어서 내가 뭐 B나 D나 뭐 그러한 좀 다른 모델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시면 노디펜스를 보시면 확실히 앞쪽에 비해서
성능이 확실히 많이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펜스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를 다 알고 공격을 한 거기 때문에 정분류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디펜스겐이 소타가 2018년 당시 소타를 찍었다라고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 한 가지 특이점은 여기서는 디펜스겐 오리지널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컬럼 자체가 없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실험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앞쪽이나 뭐 디펜스겐 리컨스트럭션에 비해서 크게 뭐 성능이 좋지 못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 디펜스를 봤을 때, 혹은 마그넷을 봤을 때 사실상 화이트박스 어택에서 블랙박스 어택보다 디펜스 성능이 낮아져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건 이후에 있는 연구 결과들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화이트박스 어택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파이어의 정보를 모두 알고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격 입장에서 매우 쉬워지고 방어 입장에서 매우 어려워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엠니스트 데이터에서도 비슷한 결과 양상을 띠고 있는데, 패션 엠니스트에서 조금 더 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장표를 정리를 해 봤고요. 여기서 봤을 때는 큰 차이로 화이트박스 어택을 더 잘 막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상 이거 2018년에 나오자마자부터 제가 읽기 시작을 해서 논문을 좀 많이 여러 번 읽어봤는데 매번 고민을 해도 사실 정답에 가까운 답을 내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좀 이상한 결과다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펜스 캔이라는 논문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MSE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원본 이미지와 어떤 그 노멀 데이터만 가지고 생성을 학습한 겐이 결국 생성을 할 수 있는 거는 정상 데이터밖에 없을 텐데, 그 두 개의 MSE를 가장 줄일 수 있는 G 옵티머를 찾으면 어드버서리 example에 있는 perturbation이 자동적으로 겐에 의해서 디노이징 될 것이다 라는 관점이 매우 직관적이고 합리적이어 보여서입니다. 그래서 디펜스 겐의 작동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겐은 정상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겐에서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정상 데이터일 거예요. 그러면 그 생성된 정상 데이터들 중에 어드버서리 example이랑 MSE가 가장 적은 애를 찾으면 걔는 정상 데이터일 테니까 당연히 정분류율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디펜스 겐의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을 내려보면,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저자들이 말을 하기로는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수정 없이 그냥 클래시파이어를 더 이상 손대지 않고 애드온적인 측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화이트박스 어택에서 보여줬던 그 컬럼인 디펜스 겐 리컨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겐에서 생성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드온이라는 표현에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지만 화이트박스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드버서리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어드버서리 트레이닝을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방어자가 그 로버스트한 클래시파이어를 만들고 싶어하는 유저가 그레디언트 베이스 어떤 공격 방법을 정해서 해당하는 어떤 공격 방법에 의한 어드버서리 example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그거를 굉장히 다양하게
매 이터마다 다르게 생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뭐 계산 복잡도가 높아진다거나 클래시파이어의 수렴 속도가 저하가 된다거나 수렴의 어떤 로스가 높아진다거나 똑같은 말로 어큐러시가 낮아지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드버설 이러한 어드버설 트레이닝과는 다르게 디펜스겐 같은 경우에는 생성하는 것 자체가 여러 공격을 로버스트하게 막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말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요 밑에 있는 2018년에 ICML에 퍼블리시 된 논문, 요 굉장히 긴 제목의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위에 두 꼭지는 디펜스겐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 마지막 꼭지는 요 밑에 있는 논문의 저자들이 이제 어떻게 말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 요 논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8년에 ICLR에 나온 요것도 좀 웃긴데 아이클리어에 2018년도 아이클리어에 나온 방어 기법들을 재공격을 합니다. 요 논문에서 다시 공격을 하면서 이 방어들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유일하게 실패한 디펜스 방법은 디펜스 겐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펜딕스에서. 그래서 요 논문을 레퍼 삼아서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논문에서 아쉬운 거는 사용한 데이터가 엠니스트와 패션 엠니스트라는 좀 저희가 봤을 때는 매우 토익 젬플에 가까운 벤치마크 데이터셋만 사용한 게 조금 아쉬웠고요. 디펜스 겐이란 거 자체가 겐이 어쨌거나 이미지를 잘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겐의 성능의 디펜던시가 굉장히 높은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한 데이터만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겐 성능의 디펜던시가 높은 요 점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제가 제 생각입니다. 혹은 뭐 논문에서 이렇다고 합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편한 루트를 통해서 글을 남겨주시면 네, 이야기를 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